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나는 또다시 잠에서 깼다. 서울의 밤거리는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시끄럽기만 했다. 탈북한 지 벌써 7일째.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국경을 건널 때의 두려움,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우리 세 자매는 북한에서 그야말로 특권층이었다. 용변 핵시설의 최고 책임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평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굶주림이나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불안했다. 아버지의 어깨에 걸린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진다. 처음 보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언니는 적응이 빠른 편이다. 둘째 동생은 아직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북쪽 하늘을 본다. 저 멀리 우리가 떠나온 곳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살아남아라. 그게 나에 대한 너희의 효도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이곳까지 왔다. 적응교육센터의 선생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약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긴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는가?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질문. 우리는 과연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창밖의 서울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인다. 그 불빛들 속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오늘 밤도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영변에서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다. 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셨고 그때마다 우리 세 자매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검은 승용차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집은 영변 과학자 마을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정원까지 있는 집은 그곳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피어나는 장미 향기를 맡으며 나는 종종 이런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내가 10살, 언니가 12살, 동생이 8살 때였다. 그때부터 우리 자매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더욱 바빠지셨고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대화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그때만큼은 항상 집에 계셨다. 하지만 점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작년 초부터는 더욱 그러셨다. 식사 중에도 자주 전화를 받으셨고 때로는 한밤중에 급하게 시설로 불려가기도 하셨다.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았고 들은 것도 본 것도 없는 척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했다. 아버지가 주신 안정된 생활, 평양에서의 최고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매가 함께였기에 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핵공학을 공부했고 막내는 평양외국어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 때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외국에서 온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은근히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가족의 몫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까? 우리의 운명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는 영변 핵시설의 최고 책임자였지만 그것은 곧 최고의 부담감을 의미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면 항상 뒤따르는 검은색 차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감시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특권은 곧 구속이었다. 저녁이면 종종 외국 과학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오가는 자리에서 우리 자매는 조용히 차를 나르는 역할을 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늘 혼자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다. 우리 가족의 지위는 확고했다. 평양의 백화점에서 외국 상품을 살 수 있는 특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었고 명절이면 고위 간부들만 받는 특별 공급품이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우리를 얼마나 고립시키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우리는 점점 더 가족끼리만 지내게 되었다. 아버지의 책상에는 항상 두꺼운 서류가들이 쌓여 있었다. 러시아어로 된 기술 문서, 중국어로 된 보고서들, 가끔 실수로 들여다보게 된 서류들은 항상 까맣게 먹으로 지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기밀이었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우리 집 전화는 도청되고 있었다.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로 진심을 말한 적이 없었다. 주체사상 만세로 시작해서 경애하는 원수님 만세로 끝나는 대화만이 허용되었다. 진짜 할 말은 입모양으로만 전했고 중요한 이야기는 정원에서만 했다. 아버지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그만큼 자유는 없었다.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었다. 평양에 있는 학교에 다닐 때도 우리는 특별 감시 대상이었다. 기숙사 생활조차 혼자만의 방이 주어졌고 그것은 특혜가 아닌 감시를 위한 것이었다. 점차 아버지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짙어졌다. 특히 작년 가을부터는 한숨 소리가 잦아졌다. 매일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끔 들리는 한숨 소리에 우리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물어볼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올가매는 족쇄였다. 그리고 그 족쇄는 점점 더 단단해져만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이미 폭풍전야를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겨울날이었다. 아버지가 출근하신 후 나는 평소처럼 서재 청소를 하고 있었다. 실수로 책장 뒤편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을 때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그 문서에는 핵시설의 실제 상황이 적혀 있었다. 내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시설의 안전도는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방사능 유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문서를 들고 있는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근심에 차 있었는지, 왜 밤마다 한숨 쉬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아버지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러시아 측에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폐쇄를 요구했지만 상부에서는 오히려 가동률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행동이 달라졌다. 갑자기 우리에게 러시아어와 중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평소 꼼꼼하던 분이 서류를 어질러 넣기 시작했고 전에 없던 실수들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핵시설의 실상을 이야기하셨다.
방사능 유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대로 가다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강직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흐느끼며 말씀하셨다. 내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런 일에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구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서히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감시가 더 삼엄해졌고 외국 과학자들과의 회의도 줄어들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검은색 차가 2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랜 동료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때 우리는 직감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작점이었다. 우리 세 자매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졌다. 큰언니는 지적이고 냉철했다. 핵물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장 역할을 해온 그녀는 우리 셋 중 가장 단단했다. 나는 중간에서 언니와 동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공학도였지만 감성적인 성격 덕분에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아버지는 종종 내가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항상 가족들의 감정 변화에 민감했다. 막내는 우리 중 가장 예술적이었다. 러시아어를 전공했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사는 음악이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달라졌다. 그녀의 섬세한 감수성은 때로는 축복이었고 때로는 저주였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처한 특수한 환경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항상 감시받는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다. 언니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일기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지만 실제 이야기는 책장 뒤에 숨겨둔 또 다른 노트에 적혀 있었다. 나는 시를 썼고 막내는 음악을 작곡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현실을 견뎌냈다. 우리의 우정은 순수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우리를 경계했고 우리도 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매간에는 그런 거리낌이 없었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의 방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조용히 아무도 들을 수 없게. 특히 막내는 예민했다. 아버지의 근심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불안도 커져갔다.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작곡하는 곡들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언니와 나는 그런 동생을 안아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누군가가 흔들릴 때면 나머지 둘이 받쳐주었고 누군가가 올 때면 나머지 둘이 위로해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리고 그 끈끈한 유대감은 결국 우리의 탈북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포기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의지가 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세 자매의 운명이자 축복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우리를 서재로 불렀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이신 후 매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아버지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거나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혹은 반동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모두 핵시설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아버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남아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까지 이 늪에 빠져들게 할 수는 없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지도를 꺼내셨다. 국경지대가 상세히 표시된 지도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 위험한 생각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큰언니는 침묵했고 막내는 울음을 참느라 어깨를 떨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경로, 필요한 돈,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까지. 심지어 우리가 받은 러시아어와 중국어 교육도 이때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일주일 후면 나는 평양에 보고를 하러 가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그때가 너희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 이후면 아마도 나는.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하셨다. 우리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 회의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큰언니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내가 가면 너희는 더욱 위험해진다. 나는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 테니 너희는 살아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편지를 쓰셨다. 국경을 넘기 전까지는 절대 읽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건네주신 편지를 우리는 가슴에 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 했다.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떠나야 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다. 탈북 준비는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척해야 했다.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다. 큰언니는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다. 겨울 옷가지들, 간단한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돈. 아버지가 준비해두신 달러와 위안화를 속옷 안감에 꿰매 넣었다. 언니의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동 경로를 외웠다. 지도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밤 아버지가 보여주신 지도를 머릿속에 새겼다. 강을 건너는 지점, 숨어야 할 장소, 피해야 할 구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했다. 막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러시아어 실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 필요한 순간 러시아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막내에게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다. 기본적인 대화라도 할 수 있어야 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이야기하고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다. 특히 감시원들과 마주칠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셨다. 국경을 넘어선 후의 행동 요령,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법,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오셨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방을 메었다. 각자의 가방에는 똑같은 필수품들이 들어있었다. 한 명이 가방을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버틸 수 있도록. 이런 세세한 준비가 나중에 우리의 목숨을 구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가족 식사를 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먹은 음식은 모두 목에 걸렸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우리를 쳐다보셨다. 마치 우리의 얼굴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살아남아라. 그날 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다음 날 새벽을 기다렸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우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새벽 4시 아버지의 차가 평양으로 떠나는 순간 우리의 탈북이 시작되었다. 감시원들의 시선이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된 계획대로 움직였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숲길로 향했다. 그때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첫 번째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새벽 순찰대와 마주칠 뻔한 순간 막내의 발이 헛돌았다. 다행히 언니가 재빨리 막내의 입을 막았고 우리는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리는 동안 우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국경까지 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다. 산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가 겨우 방향을 바로잡기도 했다. 내가 외웠던 지도가 실제 지형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점심때쯤 첫 번째 검문소와 마주쳤다. 우리는 멀리서 검문소를 보자마자 큰 우회로를 택했다. 그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계곡을 건너야 했다. 겨울이라 물은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깨질까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멀리서 군용 트럭 소리가 들린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재빨리 눈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내의 가방이 눈 속에 파묻혔다.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막내는 가방을 잃어 여분의 옷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수시로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마지막 관문인 강가에 도착했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다. 하지만 강가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은신처를 찾아 몸을 숨겼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났다.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체력도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는 서로를 다독였다. 저녁이 되어서야 기회가 왔다. 교대 시간에 잠시 생긴 틈을 노려 우리는 강으로 향했다. 얼음이 살짝 녹아있어 물소리가 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바람소리가 그 소리를 덮어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은 비현실적이었다. 강을 건너자마자 우리는 한동안 그저 숨만 쉬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도망자가 된 것이다.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는 걸어서 3시간. 우리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흩어져서 걸었다.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버지의 지시였다. 하지만 막내가 자꾸 뒤처져서 걱정이었다. 탈진 직전이었다. 첫 번째 브로커는 조선족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귀한 손님들을 일하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언니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브로커를 요구했다. 아버지가 준비해둔 백업 플랜이었다. 두 번째 브로커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창고에 숨어 있어야 했다.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다. 12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읽었다. 세 자매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 새로운 브로커는 좀 더 신뢰할 만했다. 그는 우리를 작은 농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동은 밤에만 이뤄졌다. 낮에는 숨어 있어야 했다. 트럭 뒷칸 컨테이너, 때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숨어야 했다. 냄새가 역겨워도 참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다.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공포였다. 잡힐까봐, 북송될까봐, 아버지께 피해가 갈까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특히 막내는 밤마다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곤 했다. 한 주가 지나고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베트남. 그곳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두 번째 위기는 훨씬 더 끔찍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그것은 마치 생지옥 같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베트남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거의 죽을 뻔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이 검문에 걸린 것이다. 우리는 트럭 뒷칸의 이중벽 안에 숨어 있었다.
숨쉬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발소리를 들어야 했다. 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막내는 이미 기절 직전이었다. 산소가 부족해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경찰들이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모두 창백해진 얼굴로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다.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며칠을 머물러야 했다. 검문이 강화되어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조그만 창고 다락방에서 쥐들과 함께 지내야 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찬밥이 전부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다. 젊은 부부와 그들의 5살 된 아들이었다. 아이는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아버지의 준비성에 감사했다. 최소한 우리에겐 약이라도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옷까지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다. 그 과정에서 언니가 발목을 다쳤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나와 막내가 언니를 부축한 채 산속으로 도망쳤다. 이틀을 산속에서 보냈다. 비가 내렸지만 피할 곳도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언니의 발목은 점점 붓기 시작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갔다. 새로운 브로커를 만나기까지 또 사흘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는 야생과일과 물로 연명했다. 밤에는 서로 껴안고 체온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다행히 새 브로커는 신뢰할 만했다. 그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언니의 발목도 치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가진 돈의 절반을 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베트남 국경이 코앞이었지만 우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신매매단의 위협, 국경 수비대의 감시, 그리고 점점 바닥나가는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 그때 우리는 몰랐다. 가장 큰 고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베트남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우리는 하노이 시내에서 대사관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브로커는 이미 우리를 떠났고 남은 건 아버지가 써주신 쪽지에 적힌 주소뿐이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악몽처럼 떠오른다. 거리를 걷던 중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한 언니가 먼저 뛰기 시작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언니를 따라 뛰었다. 골목길을 통과하고 시장을 가로질러 도망쳤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인신매매단이었다. 북한 여성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막내와 함께였고 언니는 혼자였다. 약속된 장소는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모르는 도시에서 지도도 없이 길을 찾아야 했다.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겨우 재회할 수 있었다. 허름한 절 뒤편에서 만난 언니는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언니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도전을 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대사관 주변을 서성였다. 경비원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우리는 관광객인 척 사진도 찍고 길거리 음식도 사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기회는 점심시간에 왔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짧은 순간 우리는 전력을 다해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비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을 때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다. 세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대사관에서의 조사는 일주일이 걸렸다.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깨끗한 옷도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지금 무사하실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다. 활주로에 내려앉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다. 입국 수속은 일반 승객들과 달랐다. 우리는 특별 게이트로 안내되었고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서의 생활이 만들어준 본능이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높이 솟은 빌딩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막내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계속해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 훈련.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언니는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와 막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들이 우리를 덮쳤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뇌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막내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오히려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년씩 중국을 떠돌며 고통받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북송된 후 다시 탈북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12주간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았다. 서울 시내로 나가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보고 카페에 가보고 백화점도 구경했다.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우리는 임시 거처로 배정된 아파트로 향했다. 작은 월세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천국 같았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우리를 덮쳤다. 취업은 쉽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우리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만 달라도 주변에서는 수군거렸다. 자유의 땅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다.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깨어난다. 여전히 북한에서의 습관이 남아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7번째 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어제는 처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카드를 내밀 때마다 긴장했다. 계산대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점장님은 친절했지만 나의 서툰 말투에 손님들은 가끔 인상을 찌푸렸다. 언니는 이미 취업 준비에 들어갔다. 물리학 전공을 살려 연구소 인턴을 지원했다고 한다. 막내는 아직도 적응하지 못해 집에서만 지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동생을 달래느라 우리는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북한 뉴스를 보았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다. 의료보험 카드 사용법, 은행계좌 관리, 주민센터 이용 방법.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렵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다. 점심에는 처음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보았다. 앱을 다운받고 주문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1시간이나 걸렸다. 결국 언니가 도와주어서야 겨우 주문할 수 있었다. 피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식어 있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을 들었다. 맞아요와 네의 차이, 존댓말의 단계. 이런 것들이 아직도 헷갈린다.
선생님께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이곳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자 더욱 우울해졌다. 북한에서는 이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다. 지금은 그저 텅 빈 방에서 세 자매만이 서로를 바라본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롭다.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이 오히려 우리의 고립감을 더한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이것이 정말 자유일까? 우리가 꿈꾸던 그 자유일까? 7번째 밤,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는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 옳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나는 또다시 내일을 준비한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위해. 도착한 지 7일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큰 실수를 했다. 편의점에서 손님이 여기 카드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게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손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카드를 내밀었고 나는 그대로 도망치듯 휴게실로 들어가 울었다. 언니는 연구소 인턴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언니였지만 말투 하나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날 밤 언니는 처음으로 한국행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막내는 여전히 밖에 나가기를 거부한다. 창문을 열어두는 것조차 거부하고 커튼을 항상 닫아둔다.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한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우리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언니는 이제 단순 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엘리트 생활은 이제 먼 꿈이 되어버렸다. 저녁 뉴스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보도했다. 고향 생각이 났다. 우리가 누리던 특권층의 살 뒤에 숨겨진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린다. 국경을 건너던 순간, 쫓기던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모든 것이 꿈에서 되풀이된다. 잠에서 깨면 항상 식은땀이 흐른다. 세 자매 모두 같은 증상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강한 척한다.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 몰래 우는 소리가 들린다. 자유를 위해 선택한 길이지만 그 자유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처음에 설렘은 사라지고 현실의 벽이 높아만 간다. 오늘도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다. 구겨지고 바랜 종이에 쓰인 글씨를 더듬으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삶일까? 어젯밤 막내가 마침내 폭발했다.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며 돌아가자를 반복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동요했다. 특히 내가 패닉 상태의 막내를 말리는 동안 언니의 눈빛에서도 동요가 느껴졌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북한에서는 신분제약 속에서도 우리만의 자부심이 있었다. 여기서는 자유롭지만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린다. 말투만 들어도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시선들. 그 차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뼈아프다. 정착 지원금으로 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북한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했다. 북한 사람들은 다 세뇌됐다. 통일되면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 같은 말들이 마음을 후벼 팠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가족회의를 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언니는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말투 교정을 위해 스피치 학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막내는 우선 심리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점심때 들른 한식당에서 또 다시 상처를 받았다. 주문을 하는데 종업원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늘 대우받는 입장이었으니까. 오후에는 취업지원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친절했지만 현실적인 조언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막내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까지 짧은 거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다. 돌아와서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들, 나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중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며 약속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약속인지를. 자유를 선택했지만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은 것만 같다. 오늘로 7일이 지났다. 창밖에는 비가 내린다.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탈북 과정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버지는 지금 무사하실까? 우리가 떠난 후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다. 언니는 오늘도 취업 사이트를 뒤적인다. 북한에서의 화려한 이력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새 이력서를 쓰면서 언니의 손이 떨린다. 20년의 삶을 어떻게 한 장의 종이에 담을 수 있을까? 막내는 오늘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 상담사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단다. 하지만 그런 치료를 받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는 라면으로 때웠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초라한 식사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래도 숟가락을 들며 서로를 위로한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일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첫 월급을 받는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번 첫 돈이라는 의미가 있다. 언니는 그 돈으로 우리 모두 미용실에 가자고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머리 모양이라도 바꿔보자고.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막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언니 방에서는 타자치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과 싸우고 있다. 창밖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우리에겐 아직 차갑게만 느껴진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감옥을 마주하고 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이제 8일째가 시작된다. 내일은 과연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지만 우리는 또다시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뉴스에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영변 핵시설의 전 최고 책임자가 숙청되었다는 짧은 보도였다.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막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언니는 벽을 치며 울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정착도우미 선생님이 급히 찾아오셨다. 우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당분간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다시 도망자가 된 기분이다. 오후 새로운 거처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우리의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새로 옮긴 곳은 더 작은 원룸이다. 세 자매가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적어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저녁이 되자 막내가 다시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참았다. 그저 약국에서 산 해열제로 버텨보기로 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현실이다. 언니는 오늘 모든 취업 지원을 취소했다. 이제는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렵다고 한다. 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밤이 되어 세 자매는 작은 방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마치 국경을 넘던 그날처럼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우리는 말없이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후회가 밀려온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일 것이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온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준비한다. 비록 더 작아진 공간에서 더 큰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니까